27살에 1억 모았습니다. 저는 1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죠. 그에 비해서 제 이야기는 평범함을 넘어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되돌아보기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답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오답노트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5년이 되어서야 2천만 원을 모았을까? 왜 그랬을까를 되돌아보면 결국 환경, 즉 교육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금하고 저축밖에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소비 가치관 또한 가족들의 당장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여행? 가자. 학원 필요해? 등록해. 물론 이런 부모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니까요. 다만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부자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공고를 나와 19살 겨울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돈을 펑펑 쓰지는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카오 적금을 하게 됩니다. 엄청 순조롭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이 160만 원에 달했었는데 노후가 불안했던 저는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은퇴를 하려면 적어도 5억짜리 아파트, 노후 생활비도 생각해 20억이 필요할 것 같았고 20억을 모으려면 무려 139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달으셨나요? 그때 저는 이게 당연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은퇴는 20억이나 필요하지 않아요. 저 20억을 모으려면 걸리는 139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은 수익률이 0%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지금과 10년 후, 20년 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현재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에서야 당연한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이 좋겠던 거죠. 사실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해결책이 참 다양하게 떠오릅니다. 재테크 채널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책을 읽었다면,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고 책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가까이 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은 더더욱 본인과 비슷한 사람과 모이게 되죠. 그러니 제 주변에는 이런 걸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환경은 내가 움직여야 바뀌는 것.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결국 이것을 몰랐던 저는 현타가 오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굳이? 그래서 일한 지 2년 차 20살에 1,000만 원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모으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었어서 저는 이룰지도 모르는 은퇴 vs 지금 당장의 행복 중에 후자만 고르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 귀찮으면 사고, 뭔가 사고 싶으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 선택지이자 그때 당시 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흘러 일한 지 4년 차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복리, 은퇴에 필요한 금액과 시간, 마인드셋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1억에 연 10%면 1,000만 원, 그 다음은 1억 1,000만 원의 10%, 1,100만 원. 월 200 저축해서 5억 모으려면 드는 시간 20년? 아니 연 7% 수익률 기준 12년. 삶이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오는구나. 그럼 역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내 한 달 생활 수준과 대한민국 평균 65세 의료 비용 같은 거를 물가 상승률까지 모조리 계산해서 참 우연한 계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기들이 합쳐져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고 책을 읽게 만들고 비슷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 부족한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방향을 몰라서 또는 틀릴까봐 주저했었구나 하고요.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유튜브 부인남 채널에서 나오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의 90% 이상을 저축하려면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월급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배달음식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국민비 20만 원. 약속 있으니까, 약속 나가야 되니까 인간관계 챙겨야지 20만 원, 다 10만 원. 이거는 이제 저축을 놔버렸을 때 생활비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거지처럼 보이진 않죠. 월급에 비해서도요. 계절맞이
여기까지 옷 쇼핑, 인테리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도시락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에서 사는 건 빌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것에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그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게 되는 습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방바닥이 좀 허전한데? 러그 하나 살까? 아, 엽떡 땡긴다. 여기서 문제인 건 어떤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비에 관성이 생긴 거죠. 이때 제가 해결했던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로 통제하기.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생활비 65만 원이라는 금액을 못 맞추면은 2026년에 3천만 원을 못 모으고 계획이 2달 연장된다. 두 번째, 이 소비가 내 목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체크하기. 포기가 어려우면 대체 소비로 바꾸기. 만약에 목표가 1억 모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엽떡이 땡긴다고 한번 해봅시다. 엽떡 14,000원. 허기 100% 채웁니다. 만족감? 내가 원하는 거니까 100%겠죠? 여기서 2가지 갈래로 나눕니다. 에이, 목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 이걸로 제피 한 주 더 사는 게 나았거나 아니면 엽떡 말고 그러면 편의점 떡볶이 4,500원짜리를 하나 사자. 아무래도 양이 적으니까 허기는 80%, 만족감도 좀 떨어져서 80%. 돈은 아끼겠다. 3번째, 챌린저스 퍼그샵으로 생활비 줄이기. 그럼에도 꼭 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페이백 어플을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쓰면 페이백 받는 어플입니다. 평균 50에서 70% 정도 페이백 해주니 웬만하면 이걸 이용하세요. 저도 이걸 통해서 많이 아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은 가치와 대체 소비에 익숙해져야 돼요. 만약 내가 특정 제품사의 알로에 폼 클렌징을 선호하셨으면 결국에 원하는 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저자극 폼 클렌징이 중요하신 가치셨던 거잖아요. 페이백 어플에서 이 제품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으니 대신에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저자극 클렌징 밀크 이런 식으로 대체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정말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5년 동안 돈이 안 모였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삶을 살았다가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랑 초반이 진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자기 절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점. 자기 절제력을 늘리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22년 19살 160만 원. 이후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와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저는 그 정도 월급 수준에서 만족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더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내가 이 이상의 노력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에 월세 내고 적당히 취미비 쓰고 적당히 먹고 가로치고 배달 음식 침대에 누워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죠. 이런 생활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가치관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었어요. 당장에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이전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보게 된 거였는데 지금에서야 작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아깝다 어쩔 수 없지 또 사야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약속에 늦게 돼서 택시를 타게 된다든가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뱅크샐러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거 생활비를 분석해주거든요. 이 어플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가계부 쓰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실수로 인한 소비가 생기면은 가계부에 멍청 소비로 카테고리를 넣는 편이에요. 추후 가계부를 점검할 때 이브킥을 한 번 더 차게 되고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건 말씀을 드리지 고민했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해드려요. 과거 저는 어떤 관계를 돈으로 유지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제가 거의 다 돈을 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가계부를 보면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깠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를 잃어가는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관계를 이어가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플러스가 많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야겠구나 생각했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연인 관계를 조금 예시로 해보면 돈, 애정, 안정감, 성적 관계, 상대방의 성격 등 서로 원하는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연인으로서도 연인과 나를 비교해도 예를 들어 A는 연인 B보다 나의 노후, 즉 나에게 쓸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연인 B에게 많은 돈을 쓰지 못해요. 대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며 연인 B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연인 B는 화려한 데이트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나아가는 관계를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럴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퍼주는 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원하는 가치니 내가 그 가치를 채워주기 위해 돈을 썼고 결국 저에게는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관계였던 거죠. 만약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가 행복해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었으면 이 관계는 플러스인 관계가 됐을 거예요. 연인, 가족, 친구, 지인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잃으면서까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나와 상대가 서로 플러스가 되는 관계들로 내 옆을 정원처럼 꾸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모든 문제들과 해결책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캡처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저의 일한 지 5년이 되어서야 2천만 원을 모은 원인, 분석, 해결책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너무 저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수치심이 좀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실수를 다른 누군가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일한 지 얼마나 되셨고 얼마나 모으셨나요? 그게 오답노트든 돈 모으는 비법이든 모두 좋으니 함께 공유해주세요.